오늘이 3일이죠. 오늘 또 강화문에 촛불 시위가 있고, 저 동대문에서는 하야 퇴진을 반대하는 지지 시위가 있고, 서울역에도 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퇴진을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 시위가 있고 뭐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강화문 시위하는데 청와대 앞 100m 앞에까지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허가를 했어요. 이거 그런데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100m라면 100m 앞, 여기는 법적으로 금지됐죠. 그 안으로는 이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럼 100m 앞, 여기에 놓으면 금방 그 앞에가 담장 아닙니까? 이럴 때 우발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 담장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유혈 사태도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데 법원에서 시위 자유 평화 시위니까 이것만 앞세우고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네요. 국가 치안, 혼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깊이 살펴야 될 텐데, 이건 법원에서 좀 무리하게 허락한 것 같아요. 전에 한장엽 씨가 한국에 망명 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한국에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폭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땅굴을 통해서 북한군이 사복을 입고 나와서 그 시위대와 합류해가지고 요소요소에 주요 기관들을 점령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시위대가 점령한 거죠. 그러면 계엄령이 발동되고 계엄군이라도 시민을 향해서 총을 못 쏜다, 이 개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무정부 상태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 추종 세력이 등장해서 임시정부를 꾸민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 수도 경비사 같은 부대가 저항하면 반란군으로 규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북한군한테 진주를 요청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또 거기 시위대 합류해서 북한군이 한국군 복장을 나와 가지고 한국군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고는 한국군이 일반 시민하고 합류해서 대통령을 저항한다, 아니면 군부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대내에 선전할 수도 있죠. 그럼 미군이 개입할 수 없죠. 국내 문제가 돼버리니까. 한장엽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와대 앞 100m,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야당은 탄핵을 서두를까요? 국회에서 천천히 의논하고 퇴진 일정도 세워보고 탄핵을 할까 아니면 개헌을 할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탄핵을 시도해서 의결이 실패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실패하면은 그 실패 책임을 또 새누리당이나 비박에 돌려가지고 그쪽을 화살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탄핵 실패해도 여전히 시위하고 퇴진 요구하고 그것은 또 할 수 있으니까 탄핵을 시도해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그저 한 1, 2월 안에 끝맺음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지 않나 싶어요. 제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끝내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진행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군 통수권, 외교권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계속 유지하면 내년 봄부터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모든 것을 매듭짓고 싶어서 야당에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는 야당 의원님들 그분들이 아시겠죠. 저는 그냥 짐작이에요. 그리고 하야를 강요한다든지 지지율이 하락했으니까 대통령을 내놔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지지율만 떨어지면 대통령 내놔야 되고, 또 조금 어떤 잘못이 걸린다 하면 또 대통령 내놔야 되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헌법이 무효가 되는 것이잖아요. 상권 분립이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퇴진 강요, 하야 강요,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탄핵 이런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평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검사 보고 대통령 가서 체포하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적으로 헌법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연이 알면서도 그래요. 그 말은 분위기 타고 분위기 그러니까 그렇게 마구 하는데 이런 게 다 법질서를 어기는 거죠. 맹세기 일국의 대통령이 헌법 보호를 못 받는다면 우리나라 국민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분위기 따라서 마음대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에 맹세기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지금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곧 있으면 또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순실 특별법, 이것도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그랬잖아요. 여야 이렇게 잘 합의해가지고 특검을 임명한 게 아니고 야당 정권으로 임명한 거 이런 것이 전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정도 해놓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선과 악으로 이 모든 것이 굴러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다른 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선악. 우리가 흔히 선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질서 잘 지키고 남 해치지 않고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횡령 안 하고 이런 게 다 기본적인 차가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차감이라 하는 거는 세계 어디로 가나 이런 거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사회로 가다 이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 차가운 걸로 세상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히 우리나라 사람 이게 옳아 저건 그러지 않아 이건 항상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또 그 속에서 뭐를 바라보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건 이런 것도 이게 옳아 저건 글러 저건 맞아 틀려 이렇게 다 이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움직임이 그걸로 움직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세력, 다수 파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곧 다수 파워가 선이라는 거죠. 그 다수 파워 밖에는 악으로 규정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불에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꺼져버리죠. 그러나 불이 굉장히 크게 타고 있을 때는 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그 불 못 겁니다. 오히려 펑 하고 폭발하면서 수소산소 나누면서 오히려 불만 더 잘 타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파워 힘이죠, 서로. 원래 불은 물에 꺼지게 돼 있는데 불이 워낙 강하면 안 꺼진다는 거예요. 물이 증발해버려요. 이게 파워 성질이거든요. 과거에 공산주의가 횡행할 때는 전부 거기 참여한 사람이 다수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참여한 사람은 전부 자기들끼리 진리요, 선이요, 옳은 것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고 맞고. 그러니까 거기 참여 안 하고 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적이 되죠. 적이 되고 배척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이런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저 소수 쪽에서는 자기들이 옳아야 선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수에 밀려버리니까 그 시대 그 순간만큼은 다수가 선이라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파워게임입니다, 이게 파워게임. 흔히 우리가 이거 오라 하는 거 결국 파워가 더 셀 때 하는 주장이에요. 이해관계로. 자기 이해관계로. 이단이다 하는 것도 그 종교 단체에서 소수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지 80%, 90% 다수면은 그게 이단이 됩니까? 오히려 거기가 정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워게임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한번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원래 전두환 대통령 내놓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시죠. 그 전에 정교조가 불법화되어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정교조를 합법화했을 겁니다. 내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합법화했는데
그때 정교조 합법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성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교장들 80%가 정교조 출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 어떤가요? 교육감 선거할 때 거의 진보가 당선됐잖아요. 어떻게 했던 간에. 그러면은 이미 그 파워가 다 인정돼 버린 겁니다. 장악돼 있는 거예요. 노조는 그 전에 이미 장악돼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시민단체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하잖아요. 온갖 시민단체가 그전에도 강하게 존재했는데 그 뒤로 더 강력하게 성장을 해요. 시민단체 파워도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커요. 그 반면에 우익이라 할 수 있는 그 전에 단체들은 그때부터 거의 소멸되기 시작하지요. 지금은 우익 단체다 하는 거는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저 소수지요. 전국 단위 단체 이런 건 없잖아요. 규모 큰 단체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많았지만 그 뒤로 거의 소멸됐죠. 반면에 반대쪽은 굉장히 성해진 거죠, 점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딱 당선되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개혁하면서 곳곳에 다 갈고 집어넣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기관에. 그때 언론계도 굉장히 많이 진입했다고 보죠. 언론계든 아무 곳이라도. 그렇게 안 된 데 어디 있겠습니까? 군에서부터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모두 그와 같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때 벌써 20년 전이다 이거죠, 거의. 그러면 그분들이 쭉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됩니까? 모두 간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론이나 방송사의 최고위급의 간부급들을 한번 보세요. 간부급 분포가 되는가? 간부급 분포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학연, 학교 인맥, 지연, 지역 인맥,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지연, 학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면 알 거예요. 그렇게 다 성장해서 꽉 채운 거예요. 곳곳에. 또 그 뒤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더 확장되죠.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 파워게임이거든요. 파워게임. 뭐냐면은 세력이 있어야 정치한다는 거죠. 혼자서는 못해요. 대통령 혼자서는. 김대중 대통령 누구하고 한 겁니까? 민주화 동지들하고 한 거 아니에요. 형이야 아우야 하면서 같이 오래 동고동락했던 형제보다 가깝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정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도 저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세력하고 정치를 해요. 교회 단위 인연으로. 교회 세력하고 모든 곳곳에 교회 신심 있는 출신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세력화해서 정치를 한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군의 선후배하고 같이 정치를 했잖아요. 요직 요직에 임명해서. 그렇게 안 하면 정치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세력을 한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저기 걸린 세력이 있는가요? 없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냥 법조계 출신들하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주로 주요 직위의 법관 출신, 검사 출신 분으로 많이 임명했잖아요. 국무총리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보면 4년간 이렇게 보면 아시죠? 모두 법으로 이 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잘 아는 분들을 포진한 것 같아요. 법으로 뭐를 시행했습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법 하면 그것도 손댔잖아요. 원 출발보다는 야각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도 뭐 좀 손보고 하다 보니까 야각이 됐지만 일단 손봤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했어요. 국정교과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노동법 그것도 물론 어설프게 되긴 됐어요. 국회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설프게 되긴 됐는데요. 노동법, 건거주충 그랬죠. 그리고 부관인권법 뭐 외에도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고보조란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그전부터 쭉 나가지요. 각 단체 뭐 농촌에도 나가고 기술 있고 이런 분들도 지원해주고 또 비영리 단체에 실적이 있으면 또 국고보조 해주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고보조가 명확하게 집행이 안 된 바람에 많이 샜지요. 이걸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조사해보니까 5조 정도가 새 나갔다. 부당하게 집행됐다. 이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회수 조치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많이 곡소리가 났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농촌에 비닐하우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닐하우스 세우면 50%는 국고보조, 50%는 자비 부담이에요. 그런데 농부들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풀리죠? 액수를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국고보조 그것만 가지고 시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부담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죄로는 사기죄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관행적으로 해온 거예요. 거의 반무기나에.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것을 그냥 모조리 파가지고 다 회수하고 처벌하고 그러니까 곳곳에 원성이 쌓이고 곡소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 외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수많은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담배값 하나 올린 것도 수많은 사람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고 시도를 안 했던 것들이에요. 공무원연금법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공무원하고 연결돼 있고 그 가족까지 다 쳐보세요.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도 안 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는 그 많은 걸 다 건드린 거예요. 4년 동안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또 원망을 받겠습니까? 물론 이거 꼭 해야 될 거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한 거죠.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튼튼하고 공평하게 분배되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가감하게 이걸 시도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긴 눈으로 볼 땐 정말 잘하신 건데 우선 당장 주변 피부로 볼 때는 거기 이해관계 걸린 분들을 원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3년, 4년 굉장히 누적됐다고 보면 돼요. 김영란법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란법 거기다가 그것도 있네. 종교인 가세. 물론 종교인 가세 한다라면 그거는 일반 국민들은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싫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간단치를 않아요. 어떤 사태 날 때는 강력하게 다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쭉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다 환영하면 모르지만은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하면은 이 정부에 협조 안 해요. 특히 유사시 안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이게 4년 내내 누적돼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리고 아까 그 모든 파워 진행이 어떻습니까? 박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세력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쭉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호적인 세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해서 할 세력이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아까 법조인은 세력이라기는 곤란하고 세력은 같이 동거동락하고 끝까지 같이 싸워주고 같이 뜻을 따라서 집행할 사람을 말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애국 세력을 뽑아가지고 곳곳에 포진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정말 요직요직에 전부 좀 몇 개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세력이거든요. 물론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반대 격에 맞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있는데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또 꼽아 넣고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한 여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애국 세력을 딱 등에 업고 했었어야 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배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오히려 공평하게 하신다고 했겠죠. 다른 대통령들은 집권하자마자 자기 권한이 미치는 모든 자리를 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꿔쳤잖아요, 사람을.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조금 하긴 했다 해도 거의 안 한 거죠, 다른 대통령에 비하면.
대통령은 그저 법대로 공평하게 하면 된다 이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그러나 이 세상은 파워 게임이거든요. 파워가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뜻이 고결하고 옳더라도 진행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터질 때 같이 싸우고 방어하고 뚫뚫 뭉쳐줄 세력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그야말로 홀로단신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과 벌을 좀 분명히 하고 상을 줄 건 상을 주고 또 벌 줄 건 벌을 주고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상별이 분명치 않으니까 정말 열성적으로 돕고 추종하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아무나 대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치는 과거 예로부터 전부 상벌이 분명하고 늘 인재를 뽑아 쓰고 또 세력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야가지 않았냐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이제 지난 이야기지만. 그리고 대통령은 인사, 재무, 무력에서 그 파워가 나온다고 난 정의하고 싶어요. 인사는 뭐겠습니까? 곳곳에 요직에 적절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정말 신봉, 내 뜻대로 절대적으로 움직여줄 사람은 정말 중요한 자리 맡기고 대신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실권까지 안 주는 거죠. 재무라든가 다른 무력이라든가 이 권한을 안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주면 전행을 하기 쉬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중요 요직에 중도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중도를 임명한다든지 하면 망하는 거지요. 항상 큰일을 하는 분은 주변에 전략가가 많이 좋은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략가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읽고 개입하는 건 전략가 말을 듣고 해야 된다. 대신 전략가한테는 또 다른 권한은 안 주는 거죠. 다른 권한을 줘버리면 전략가는 지혜롭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딴짓거리 해버릴 우리가 있거든요. 배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저 사람 좋고 둥글둥글한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는 데는 절대 맡기면 안 되고 그 사람들 언제든지 변해버리고 언제든지 지조 얻고 언제든지 돌아서기 때문에 그저 해바라기와 같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얼굴 마담 정도로 내세우면 되고 이렇게 인사하면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보통 봐요. 그리고 재무는 뭡니까? 전부 돈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어떤 단체를 억제하려면 어디부터 합니까? 흐르는 물을 끊어주자니 돈줄을 막는 거지요. 자금줄. 군대가 전쟁을 해도 보급이 끊어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재무는 적절히 끊고 주고 이걸 관리하는 것이죠. 무력은 뭐겠습니까? 무력은 군부대 안에 기무사, 혹은 국정원, 국세청, 그 외에도 검찰청 많지 않습니까? 또 언론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 이런 게 다 무력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권위의 힘을 발휘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장악이 미흡하다. 그럼 뒤통수 맞는 자리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핵심 세력들이 들어가고 장악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장악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안 하는 게 잘못이죠. 정치에는. 정치는 파워니까. 그리고 세상에 선을 행해도 파워가 있어야 행할 거 아닙니까? 파워가 이때 모두가 자유롭게 하고 베풀고 평등하게 하고 또 정당하게 거리하고 공정하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선 아니겠습니까? 같이 더불어서 공존하려고 하는 이거. 그것도 파워가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저 이거 저거 현재 실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진단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정말 험난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내년까지 잘 견디셔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어느 단계 지나면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현재 모든 사태는 내부 힘으로는 이것이 안정되고 진정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부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이되면서 내부가 안정되고 이런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대통령 그동안에 잘 중심을 잡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 같은데요.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굳굳하게 있어주는 것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 우리 국민한테 결국 이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